판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판소리라는 게 한바탕의 소리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영어로가 뭐냐면 코리안 모노 아퍼러, 모노 오페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아퍼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비서사. 이 판소리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춘향전, 보통 사람들은 춘향이 뭐 양반이 아니죠. 흥부전,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게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비서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판소리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 구비문학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판소리는 무가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무가라는 건 무당의 노래잖아요. 이 무당의 노래인 무가가 이 판소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판소리 보면 이 무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저번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서정무가도 있고 서산무가도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희곡무가도 있고. 근데 이 무가라는 게 상당히 판소리와 유사해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 무가에서 이 판소리가 나왔다는 그런 어떤 의견,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너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복잡하고요. 뭐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판소리는 무가에서 기원했다, 이 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판소리는 이제 그래서 보통 세 시기가 있어요. 판소리 시기를 그 세 시기로 나눠주는데, 세 시기로 세 가지 시기라는 뜻이죠. 그 시기를 나눠주는데 첫 번째 시기가 영정조 시대예요. 영정조 시대가 그렇죠, 시대. 판소리가 이제 세 시기가 있는데 영정조 시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가 아시다시피 뭐 문학영화과에서 하셨지만 역사의 꽃을 피운 시기 아닙니까? 영조, 정조 뭐 엄청 유명한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그 판소리가 12마당이 있어요. 보통 이 12마당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신재효가 나중에 이제 이걸 판소리 5마당으로 나누거든요. 뭐 수군가, 뭐 수군가도 있고, 춘향가도 있고, 흥부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12마당을 5마당으로 줄이는데, 요 영정조 시대에는 판소리가 12마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정조 시대라는 거고, 두 번째 시기가 순조에서 고종이에요. 이게 이제 영정조 말고 순조에서 고종. 그렇죠, 고종 시기. 요게 이제 두 번째 시기예요. 이게 두 번째 시기인데요. 요 순조에서 고종의 그런 시기에 이제 대표적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소리 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판소리 하면 신으로 시작되는 인물이 있어요. 혹시 문학교양과에서 공부하셨나? 신재효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판소리라고 하는 건 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판소리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판소리, 한판의 소리, 한바탕의 소리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코리안 모노 아퍼러, 혼자 한 오페라다. 참 재밌죠, 표현이. 혼자 한 오페라다. 판소리는 물론 이제 그 북을 치는 사람이 얼쑤 있긴 하지만 부르는 사람 혼자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노, 이거 이제 오페라라고 알겠고, 영어로는 아퍼러 이렇게 해요. 아이고 아파라 비슷해요. 아퍼러. 이거 읽을 때 코리안 모노 오페라 이러면 완전 콩글리시고요. 코리안 모노 아퍼러. 아퍼러.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판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하여튼 복잡한 거 다 빼고 좀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구문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어디 가서 또 이게 이야기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다?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비서사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운 말 하세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뭐냐? 춘향전.
홍부전, 수군가. 이 별주부전이 수군가인 거 아시죠? 네. 별주부전을 수군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판소리가 되는 거고, 판소리 세 시기는 첫 번째 영종조 시대에 꽃을 피웠다. 영종조라는 시기가 아주 문화의 꽃을 웅성하게 피는 시기잖아요. 뭐 기본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순조에서 고종 시기인데, 이 순조에서 고종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제도예요. 신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판소리를 알려면 어디, 제가 이야기 안 했나? 판소리를 좀 알려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전라도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로 가는 당연히 전라도겠죠. 근데 전라도에서 어디? 이러면 대부분이 전주라고 그래, 전주. 네. 판소리니까 뭐 또 남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판소리에 대해서 알려면요, 알려드릴게요. 고창을 가요. 물론 이제 뭐 전주, 뭐 남원에도 뭐 광활루, 뭐 여러분 얼마 전에 한번 광활루 갔었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 못 갔는데, 저는 일정들이 겹쳐갖고 하여튼 남원, 전주, 고창 있는데, 요 고창이 꼭 가보셔야 돼요. 고창에 뭐가 있느냐? 판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판소리 박물관. 나중에 올해 하여튼 시간 한번 내서 여기 고창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판소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창에. 판소리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그 해설사님들은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배워요. 왜냐면 판소리를 모르고 해설할 수 있겠어요? 판소리 박물관의 해설사인데 판소리 한 소절 못 알아. 쫓겨나지. 그래서 이분들은 판소리를 의무적으로 배워요. 판소리 박물관에. 정말 잘해요. 제가 그때 실제로 가서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창에, 그리고 이제 고창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신제요 생가터가 있어요. 신제요 생가터가 있는데, 이 신제요 생가는 없어졌어요. 터만 있어요. 근데 이 신제요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 양반 아니에요. 중인 정도 되는, 뭐 이방 호방 이런 애들이, 이 사람들 양반 아니잖아요. 중인인데, 거의 중인인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신제요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뭘 했느냐, 판소리를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뭐 했냐,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후원했어요. 그 후원자가 영어로 뭐냐면 페이트론이라고 해요. 페이트론. 되게 많이 나오는 영어니까 알아두세요. 페이트론이라는 게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소리를 후원을 한 사람이 그 신제요다. 페이트론이라는 것도 좀 적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신제요가 이제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제요, 이게 그 신채호하고 달라요. 신제요는 판소리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기라는 거, 영종조 말고 두 번째 시기, 요게 이제 신제요까지 그런 시기. 세 번째 시기가 개화기 이후예요. 개화기 이후. 개화기 알죠? 개화기. 꽃이 핀 이 개화기 이후가 이제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개화기 이후는 어떤 시기냐? 여러분, 개화기 이후는 판소리가 계속 잘 되진 않겠죠. 자, 이때는 쇠퇴기라고 해요. 쇠퇴기. 그 판소리가 아주 쇠퇴한다는 거죠. 개화기 이후에는 판소리 쇠퇴기다, 이렇게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이제 그렇게 그 세 개의 시기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정도 알아두시고, 하여튼 판소리는 12마당이 있었는데 신제요로 가면서 이제 뭐, 신제요라는 사람으로 오면서 뭐 5마당, 6마당, 6마당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마당, 6마당인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판소리의 절반 정도가 아예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좀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 좀 했어요. 한 판의 소리다, 그리고 코리안 모노 아퍼라다, 혼자 오페라다, 그리고 판소리는 세 시기가 있다. 첫 번째가 영종조 시기, 두 번째가 순조에서 고종의 시기. 이 순조에서 고종의 시기에 신제요가 있었다. 근데 신제요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고창을 가야 된다. 고창에 뭐가 있다? 판소리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 심지어 생가터가 있어요. 심지어 생가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기가 개화기 이후예요. 근데 개화기가 넘어가면 판소리가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쇠퇴리가 된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든지 복잡한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판소리의 판은 뭐냐? 우리가 판소리라는 게 한바탕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판소리는 더 정밀하게 말한다면 한 판을 짠다. 이런 의미에서 나왔대요. 판소리라는 판을 우리도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판을 짠다는 말 쓰지 않나요? 그죠? 뭘 구성한다. 그때 판을 짠다 요즘 쓰잖아요. 그 판이에요, 판소리의 판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왜 무슨 판을 짠다는 말이 뭐냐? 명창과 이를 구경하는 관중이 어울려서 소리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창만 있어갖고는 안 되죠. 그걸 보는 관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명창과 관중이 판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얼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페인에 가면 플라멩코, 스페인 뭐 가보셨잖아요. 그 플라멩코 춤이 있어요. 그죠? 네. 정말 멋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올레 그래 올레. 올레라는 게 이 우리는 얼쑤하고 똑같은 거 얼쑤 맞죠? 얼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레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올레를 얼쑤라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임새라고 하는 거예요. 추임새. 추임새라고 써요. 얼쑤, 뭐 얼씨구, 절씨구, 국문과에서는 술 마시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뭐 이렇게 하고 술 마셔. 또 전통이 있어. 하여튼 얼쑤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추임새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판소리는 지울게요.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안일이라는 게 있고요. 안일이. 네, 두 번째는 발림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추임새가 있어요. 내가 판소리를 안다. 근데 안일이와 발림과 추임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근데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날라리. 아시겠죠? 판소리를 좀 아는데 안일이가 보고 발림 보고 추임새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 이 안일이는요. 안일이는 뭐냐? 그냥 대사예요. 대사. 말로 하는 대사. 말로 하는 대사. 판소리라는 게 계속 그 노래만 부르진 않죠. 판소리가 노래만 불러요? 네. 예를 들어서 어디 갔구나 뭐 네, 했구나. 그렇죠. 뭐 갖고는 아니고 아니, 이제 네. 그렇죠.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사가 있는데 전라도 사투를 하니까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차자를 가는디 이렇게 가고 이제 가는디 이런 게 아니래요. 이건 그냥 대사잖아. 이게 뭐 노래가 아니죠. 이런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지. 어렵지 않죠? 판소리 여러분 뭐 보다 보면 뭐 하는디 뭐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발림은 뭐냐면 춤이에요, 춤. 근데 이제 주로 이 판소리를 부르는 창자들은 뭘 들고 다니죠? 부채. 그렇죠, 부채를 들고 다니죠. 이게 부채를 폈다가 지었다가 막 그 오만 걸 동작을 다 해. 원맨쇼 하는 거예요. 원맨쇼. 그렇죠. 이게 귀치도 됐다가 막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판소리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부채를 가지고 이제 주로 이 창자. 그래서 우리가 일고수 이명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거는요. 이 명창은 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먼저 북치는 사람이 북을 잡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북을 잡은 사람이 그걸 못 이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두드렸다가 막 밑에 두드렸다가 하잖아요. 그걸 못하면 이 창자가 노래를 못 불러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명창 이고수라고 안 해요. 꼭 알아서 일고수 이명창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발림. 이게 추임새는 흥을 돋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추임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라멩코, 스페인의 플라멩코의 올레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정말 플라멩코 가보면 올레란 말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상당히 2017년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스페인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판소리의 세 가지 안일이와 발림과 추임새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판소리를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판소리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우조란 여러분 판소리에서 꼭 알아두실 게 이제 뭐냐. 우조와 계면조에 대한 얘기죠. 판소리도 우조와 여러분 혹시 우조 계면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안 기억을 안. 아 들어만 봤어 대단하시네. 자 우조와 계면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조라는 거는 이제 뭐 조절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우라고 하는 이 우는 뭐냐? 우가 이 기두자예요. 기두자. 기두 이 정도 쓸 줄 알죠? 기두자. 깃을 달고 막 날아다녀. 그러면 가볍죠? 그럼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밝아요. 되게 밝은. 그러니까 우조는 막 노래가 막 판소리를 부르는데 되게 흥겨워. 막 판소리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조라고 해요. 판소리. 그러니까 기두자를 써가지고 깃털처럼 날아다닌다 이거예요. 그걸 우조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 계면조는 뭐냐? 이 계면조가 참 재밌어요. 판소리에서는. 이거 한자로 계면을 써보면 이 경계할 때 개자하고요. 얼굴 면자. 이 조는 이제 이렇게 조정한다 뭐 이런 이제 조자인데 하여튼 계면 경계가 되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계면. 우리말 쓰면서 도대체 경계가 되는 얼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 이 경계가 되는 얼굴이 뭐냐면 내가 하여튼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제 여자분이라고 여자라고 칩시다. 이렇게 머리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화장을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눈화장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을 탔어. 이 사람이 이제 상을 타. 상을 타면 막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그 여기 막 마스카라가 막 밑으로 내려왔는. 아니 그림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너무 요즘스러워. 검은색이 막 이렇게 내려오죠. 막 내가 대상을 탔어 갑자기. 남자들은 뭐 마스카라 이런 거 안 하니까 그 막 우리가 하여튼 이게 계면조예요. 경계가 되는 얼굴에 이렇게 경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면조는 아주 슬픈 곡조. 아주 우리가 대상 같은 거 탔을 때 물론 이제 기뻐 그러니까 결국 계면은 엄밀히 말하면 아주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슬프면서도 좋아. 우리가 대상 타면 좋으면서도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딱이에요. 그게 계면조. 제 표현이 비유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대상 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계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소리에서 꼭 알아두실 것은 이 우조하고 계면조,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허두가에 대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안 들어본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허두가. 그럼 혹시 허두라는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허두가는 한자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빌어자에 머리 두자에 노래 가자에 뭐 이 정도 한자는 뭐 쓸 줄 몰라도 읽을 줄 알죠. 허두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창을 시작하기 전에 목 푸는 소리가 있죠. 뭐 이렇게 목 풀지 않아요? 그걸 허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도 꼭 판소리가 아니어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 노래 부르기 전에 막 목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목 푸는 거. 네, 그거 왜 목 푸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목 푸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목 푸는 소리. 그걸 이제 허두가라고 합니다. 원래 허두가는 노래에서 나온 게 아니고 판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노래에다가 적용을 시킨 것이 그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판소리가 재밌는 게 이 창과 이 안일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판소리가 되게 재밌어요. 공부하면 판소리는 자, 창이 있어. 노래 부를 창. 이거 알죠? 안일이. 이거 우리가 흔히 봐요. 뭐 창녀 이런 말 쓰잖아요.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창녀란 말 자체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창녀할 때 창자 이거 써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노래 부르는 여자가 나쁜 뜻 아니잖아. 하여튼 창과 안일인데 자꾸 봐요. 이게 되게 판소리가 재밌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창은 긴장이라는 뜻, 긴장. 판소리에 창을 막 들으면 긴장이 돼. 그걸 들. 근데 이제 그럼 뭘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일해서 풀어요. 이게 그래서 압축과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압축과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압축과 전환을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이완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판소리를 막 노래를 부르다가 뭐 아까 어쩌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완이 돼. 근데 이완도 하면서 이 안일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설명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맞죠? 어떤 상황을 자, 그러니까 판소리를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판소리는 긴장과 이완의 교차다. 말돼요? 긴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 안일이를 통해서 이완을 해.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이 교차가 되는 것이 뭐죠? 판소리다. 어렵지 않죠? 노래를 부르고 안일이라는 그것을 하면서 이 긴장과 그러니까 만약에 판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계속 이 판소리가 기본적으로 판소리 완창을 하면요 5시간 동안 해야 돼. 아세요? 판소리 완창이 5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5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노래만 부르면 목 다 맛이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노래도 불렀다가 중간에 약간 쉬는 거잖아. 이게 그 말하는 거는 노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이 교차가 되는 것이 판소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임새 뭐 이런 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정도 설명할게요. 자, 근데 이제 판소리는 그럼 뭐냐? 판소리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판소리는 되게 보면 뭐랄까요? 좀 슬프면서도 웃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소리는 슬프면서 웃긴 게 웃긴다기보다 슬픈데 좀 뭐라고 할까 비장미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서 흥부가 매를 맞잖아요. 그건 아시죠? 흥부가 매를 맞으러 갔는데 흥부의 부인이 매 맞지 않도록 이렇게 막 빌어요. 막 빌어. 그 흥부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매를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 그런 말 있죠. 네. 눈을 그러니까 그 흥부가 이제 그 매를 맞고 와서 열받는데 막 밀고 있으니까 막 또 부인을 때리는 또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소리가 보면 되게 좀 그 뭐랄까요 긴장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좀 그런 게 많아요 판소리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 판소리의 이제 구성 방식은 판소리 구성 방식이 비장미하고요, 숭고미하고요, 골개미라는 게 있어요. 골개. 이것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비장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쓸게요. 슬플 비자에 굳셀 장자예요. 여러분 비장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비장하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이렇게 써 한자로 비장. 그러니까 슬프지만 굳세다. 이게 비장. 우리 비장미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비장이라는 게 슬프지만 굳세다. 이게 그렇죠. 슬플 비자에 굳셀 장자죠. 이게 비장. 비장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굳셀 장자, 슬플 비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알아두세요. 숭고하다는 건 이해가죠? 숭고하다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골개란 말 여러분이 아마 혹시 여러분 골개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골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해악과 골개가 있어요. 자 해악은 알겠죠? 해악은 네. 막 웃기는 거죠. 골개는 이것도 웃기는 거야. 근데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해악은 자 그냥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해악은 웃기는 거예요. 골개는 웃기는 것 플러스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냐? 풍자가 들어가야 돼. 자, 풍자가 들어가야지 골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유정의
저기 춘천에 가면 김유정 문학관 있는 건 알죠? 네네. 김유정 문학관에 김유정의 뭐 봄봄이라든가 동백꽃 이런 거 보면 점순이가 나오잖아요. 점순이가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점순 여러분 한번 봄봄하고 동백꽃 제가 수업할 때 안 했나? 한번 꼭 읽어보세요. 봄봄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점순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봄봄하고 동백꽃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점순이하고 나와의 사랑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웃긴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점순이는 마름의 딸이에요. 마름의 딸. 나는 소작인 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업타운 거. 그렇죠. 이 마름과 소작인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점순이와 나의 사랑 이야기로 포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김유정의 문학을 골개미라고 해요. 골개미. 그렇죠? 그러니까 해악은 그냥 웃기는 거, 골개는 웃기는 거 플러스 풍자. 영어로 이제 세타이어라고 하거든요. 혼타이어가 아니고 세타이어. 이게 풍자라는 뜻이에요. 풍자. 세타이어란 말 처음 들어보세요? 세타이어라고. 뭔가 이렇게 풍자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 세타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뭔 이야기를 판소리 문체에 대한 이야기 다 쓰셨나요? 판소리 문체 이야기 좀 할게요. 재밌죠 판소리도. 이 판소리 문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식한 양반어와 평민의 일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판소리, 일상. 판소리가 왜 재미냐면요. 판소리는 양반도 봐요. 이런 그냥 평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양반이 보는데 평민들만 이야기만 나와. 그럼 재밌겠어 양반이 보기에? 재미없죠. 또 양반들의 막 유식한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짬뽕을 다. 그게 판소리의 특징이에요. 판소리의 문체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판소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좀 그 뭐랄까요 말이 안 된다고 할까?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판소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면 뭔지 아세요? 판소리가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춘향전 보면 그 밤중에 춘향집을 찾아가요. 누가? 이도령이 그 춘향이가 이제 그네 타는 걸 보고 이렇게 반했잖아요. 근데 그네를 타도 옛날에는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 한복을 입고 타잖아요. 한복을 입고. 그러면 한복을 입은 그게 뚱뚱해도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막 엄청 막 이렇게 허리가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요즘으로 말하면 30인치, 20 한 6인치? 뭐 이런 허리다 이렇게 써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니 근데 한복도요. 그 표시 안 난다 그래도. 요즘에는 캉캉 치마, 속치마를 입으니까 표시가 안 나지. 예전에 얇은 치마, 속치마를 입으면 날씬하고 뚱뚱한 게 다 나오지. 그렇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렸는데 하여튼 그 책을 읽어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뿅 가잖아요. 그 이몽룡이 이제 근데 춘향한테. 그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그래서 수 있어. 이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춘향 집을 어쨌든 찾아가. 누가 찾아가? 이도령이 찾아가잖아요.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상차림이 미리 예약을 해두고 찾아간 그런 거 요즘 말로 하면 한번 갔는데 순식간에 뷔페 요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모집 요즘 음식점 있잖아요. 한번 딱 갔는데 음식이 막 한 2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밤잠 예약도 없이 예약도 안 하고 찾아갔는데 상다리가 막 휘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차림이라는 것이 이제 그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소리를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고 또 하나는 판소리가 뭐냐면 여기다 또 지울게요. 판소리는 이게 또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있어요. 판소리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장면이 극대화가 됩니다. 써놓으세요. 장면이 극대화가 돼요. 장면이 극대화가 돼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판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소리에서 뭐 사랑가 이런 건 한 대목은 알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나오잖아요. 그 판소리는 그 한 대목 자체가 그냥 띄워놓고 그것만 해도 돼. 그렇지 않나요? 그걸 독자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 장면을 그냥 그 노래를 가지고 그 장면이 완전히 극대화돼 버린다. 그래서 이걸 독자적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장면의 극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비장미라는 것도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흥부가를 보면 흥부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흥부가 먹고 살 수가 없죠.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의 주선으로 김부자 대신에 매를 맞아. 대신 매를 맞아가지고 돈을 받아. 맞죠? 그리고 이제 뭐 가명으로 가는데 흥부 아내가 굶기만 하던 흥부가 매를 맞다가 죽을까 보아서 이 정화수.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정한수란 말 틀린 말인 거 아시죠? 정한수라 우리 정한수 떠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틀린 말이에요. 정화수가 맞는. 네. 뭐 비나이다 뭐 그러잖아요. 이게 그 우물정자의 빛날 화자 물수자예요. 아주 정한수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하여튼 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었어요.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을 줄 알았는데 이 흥부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풀이 죽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흥부가 이 아내가 정성을 들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매를 못 맞게 된 것이 마누라 때문이다. 그래서 막 분이 치밀어 가지고 마누라를 또 패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저부터 볼 줄 알았더니. 그렇죠. 흥부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흥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흥부가 착하고 전혀 안 그래요. 원래 흥부전은 이 방위설화에서 나왔어요. 방위설화. 얘가 이제 기원인데요. 방위설화를 보면 방위가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동생인데 착하고 놀부가 악하잖아요. 방위설화에서 방위가 동생인데 되게 악해. 형이 착해. 그게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향전, 춘향이 예쁘다고 나오죠. 근데 춘향이 예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춘향전의 그 근원설화를 보면요. 남원 추녀설화에서 나왔어요. 진짜. 추녀가 가을 여자가 아니죠. 남원에 사는 못생긴 여자 추녀. 여기서 나온 거 진짜로. 남원에 엄청나게 못생긴 여자애가 있었는데 남자를 보고 뭐라고 상사병에 걸려하고 죽었어.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바꿔 써버린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분이 막 치밀어서 팼는데 흥부 아내는 흥부가 힘차게 자기를 때리는 걸 보고 남편이 무사한 것이 다행스러웠던 춤을 춰. 남편이 공감하다 이거죠. 아유 착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이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인가요? 웃을 일이 아니면서도 웃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살아온 거잖아. 아니, 이런 매질을 한다는 거는 살아왔으니까 매를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부모님이 매질했는데 막 약한 거 보니까 딴 때보다 힘이 없어. 그거 똑같은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가난한 품팔이꾼 흥부의 힘든 삶이 그런 그 한국인의 웃음과 눈물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대변하고 있다. 네,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아까도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의 독자성,
이런 것도 이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판소리에서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규범적인 문장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한식구, 고사, 그러니까 한식들이 많이 나와요. 한식 구절, 고사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죠. 판소리는 그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양반도 본다고 그랬죠. 이 양반을 위해서 한식, 우리 금준, 미주, 천인열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양전에 그게 다 한식 구절이잖아요. 다 양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구라든가 고사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요. 또 반복, 과장, 언어 유희, 뭐 언어 유희가 이제 됐거든요. 이런 판소리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요. 써놓으세요. 언어 유희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언어 유희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펀이 펀, P-U-N, P-U-N이라고. 그러니까 요 F-U-N은 이건 재미죠. 이건 알죠. 이 정도는 이건 재미잖아요. 펀이 언어 유희,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그 누구죠? 춘향이가 옥에 갇힌 건 알죠. 춘향이가 옥에 갇히니까 이제 그때 막 패랑이를 쓰고 뭐죠? 이몽룡 찾아왔고. 그러니까 이 월매가 이 춘향한테 뭐라고 하냐면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리는 하나가 더 찾아왔다. 근데 서방이라는 게 이제 서방님 할 때 서방이겠죠. 남방이란 말은 이거는 오는 거잖아요. 말장난은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것들이 판소리에는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소리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표면적 주제하고 그 이제 뭐 이면적 주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판소리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에 대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표면적 주제는 표면에 드러나는 주제,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고, 이면적 주제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주제, 이걸 이면적 주제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판소리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저번에 김소월의 그 진달래꽃 이야기 했잖아요. 표면적인 주제는 어때요? A 불비죠.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거. 그렇지 않나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모르신 분 있어요? 나보이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이 보내 들이오리다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풀이오리다. 이게 이제 현대판 뭐죠? 이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일종 캔디하고 똑같은 거. 외로워도 슬퍼도 난 안 울어 이거 있잖아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A 슬프다. 이 그러나 불비 슬퍼하지 않는다.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진짜? A 불비란 말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진달래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당신이 갈 때 내가 말없이 보내드리고 뭐죠? 당신이 가는 길에 뭐 꽃을 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달래꽃을 들어가면 네가 뭐죠? 나를 떠나면 대못을 쿡쿡 밟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말없이 고이 보내. 그러니까 여성의 심리가 그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을 뭐 뿌리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는 길에다가 오물을 다 뿌려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셨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그게 표면적 좀 감이 와요? 표면적인 주제는 그냥 작품을 읽었을 때의 주제. 근데 이면적 주제는 그 속뜻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그런 첫사랑 추억형. 그렇죠? 그래서 네가 봐요. 마지막에 나보이가 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죠. 죽어도 눈물 안 흘린다는 거, 눈물 펑펑 흘려가지고 막 대동강에 배가 떠다닐 정도로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엄청 흘린다는 소리 아니에요? 좀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면적인 주제는 이런 거. 제가 김시습의 금옷이라는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이 김시습의 금옷이나의 그 양생에 대한 이야기 했죠. 양생이 뭐
어떤 여자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에. 그 겉보기에는 그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네.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생육신 이 양생은 생육신이 김시습이고 그 저승의 여자는 사육신이라고 그랬죠. 그 생육신이 사육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쓴 글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쓰냐? 검열에 걸려. 예를 들어서 정철의 삼위인국 송민국도 제가 그때 강의 한번 했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여자가 자기 날 버린 남자를 막 원망하고 뭐 이런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유배를 갔잖아.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인의 목소리로 쓴 거 아니에요? 좀 감이 오세요? 그게 표면적 주제와 심층적 주제. 그러니까 이면적 주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층적 주제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이면적 주제와 심층적 주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판소리가 있을 때 한 4가지 좀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다 쉬었죠? 판소리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 자, 심청가, 수궁가, 춘향가, 흥부가. 일단 4개로 해볼게요. 심청가. 자, 심청가는 여러분 심청가는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해요? 효신. 그렇죠, 효. 이렇게 쓰잖아 한자로. 그러니까 이 효라는 거는 아들이 늙은 노인을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아시죠? 이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가 합해진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빠진 거거든요. 이게 늙을 노자하고 이게 이제 비수라는 뜻이거든. 비수. 목에다 칼 들고 이렇게 이게 목인데 목에다 칼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비수라는 뜻이에요. 비수. 왜 근데 이 늙을 노자에 비수를 쓴 줄 아세요? 이 글자를 한자를 네? 사람이 늙으면 목에다가 비수를 꼽힘을 당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네. 그래서 이 비수할 때 비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80, 90 됐어. 그 거의 목에다 비수 꽂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을 뿐이지. 어쨌든 이 심청가는 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주제다 이런 거고요. 춘향가는 뭐냐? 춘향가는 열이죠. 열려 불경 이부다. 맞죠? 열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충시는 불사이군요. 열려는 불경 이부라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충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는 두 지아비를 굳히지 않는다. 그죠?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열려는 이거 경자를 읽어요. 불갱이부 이러면 안 돼요. 불경이. 이게 고치다 할 때는 경자를 하고요. 다시 갱생이란 말 들어봤죠? 네. 그때는 다시 갱자. 경상도 사람은 갱 이렇게 있겠지만 열려 불경이부 열려는 두 지아비를 고치지 않는다. 열려 불경이부 열이에요. 춘향가. 그럼 수궁가는 뭐냐? 이건 충이죠, 맞죠? 수궁가 충이잖아, 충. 이 토끼 잡아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끼 잡았는데 나는 간을 막 밖에다 놓고 그 말리고 있으니까 내가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나 찾아 가다 놓고 다시 가버리잖아요. 참 대단한 그런 거죠. 똑똑한 놈이죠. 자, 그다음 4번째 이제 흥부가 우애를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처음엔 티격태격 싸우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애하잖아요. 박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면적인 주제는 제가 4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관념적 인과론에 따른 의미 제시. 관념적 인과론에 따른 의미 제시. 이 다 관념적인 인과론이에요. 원인과 결과, 인과론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에 그런 다른 의미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효나 열이나 뭐 충이나 우애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면적인 주제 그러면 이 판소리에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4가지 했는데 이면적인 주제는 뭐냐? 바로 현실적인 합리주의 써놓으세요. 현실적 합리주의를 이야기해요. 현실적인 합리주의가 이면적인 주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흥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우에 뭐 이런 걸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광작이라고 해서 뭐 그 농사 땅을 경작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광작이란 말 그 옛날 국사시간 나오는데 땅을 막 넓게 막 이렇게 밭 깔고 그런 걸 광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어떤 농부들이 이제 땅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흥부가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쨌든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 이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흥부를 생각하면 여러분 흥부가 좋은 인물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 흥부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흥부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흥부는 애들은 되게 많아. 막 흥부의 애가 9명이다. 그 세 글자가 아이구라고 하잖아. 아이구. 흥부의 아이가 9명이 아이고 죽겠어. 아이가 9명이니까. 근데 흥부는 결국 생활 무능력자 요즘 말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놀부를 막 되게 우리 나쁘게 생각하는데 놀부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막 산 사람이야. 근데 흥부는 놀부가 어디서 열심히 해도 부모의 의사를 자기가 다 독차지한 거지. 열심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독차지는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독차지를 해도 그런 거 요즘에 봐보세요. 부모 죄 아는 분들인데 부모 재산이 엄청 많아. 자식이 그거 가지고 막 엉뚱한 거 갖고 다 날리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줘도 그걸 관수 못한 사람 되게 많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흥부는 되게 생활 무능력자예요. 엄밀히 보면 요즘으로 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재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그러니까 결국 그 재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렇죠. 이 무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로 보면 놀부가 능력자인 거예요. 맞죠? 재벌의 아들이든 뭐든 능력자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재벌가의 내가 아들이야. 그러면 재벌가의 아들 태어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가업 승계를 했어. 능력자인 거죠. 그것도 능력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를 안 하시네. 맞잖아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이세 경영 하나 능력자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흥부도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흥부가 되게 착한 아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생활 무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합리주의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심청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고 좀 쉴게요. 심청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심청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심청전을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 때 심청전과 관련 깊은 여러분 이제 이거 알면 대단하신 분인데 심청전과 관련 깊은 섬이 어딜까요? 네, 섬 우리나라 섬. 이제 남쪽에 있는 섬인데. 남쪽으로 가서 이동했어요? 중국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인천 쪽 인천 근처에 있어. 인천. 힌트. 그래요? 인천 근처. 모르겠어요? 100으로 시작돼 100. 네? 백령도? 네. 그래요? 백령도 진짜로. 심청전에 네, 심청전의 배경이 백령도예요. 안 믿으시네. 한번 찾아보세요. 백령도는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백령도 간다는 못 갔는데. 군대를 안 갔어 와서. 뭐라 군대를 안 가니까. 백령도는 아니 여기가 해병대들이 이제 있잖아. 근데 백령도가 해병대들이 있잖아. 하여튼 백령도는 가보시면 하여튼 심청전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있어요. 장소가 자주 가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거야. 백령도 거의 사람들은 뭐 울릉도 독도만 가지. 제주도, 울릉도, 독도만 가지. 백령도 갈 생각을 안 해. 하여튼 그러니까 백령도 가면 이 심청 있다니까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건 여담이고요. 우리가 백령도 넘지. 네. 그래서 뭐 한번 가시죠.
하여튼 심청전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좀 더 할게요. 이 신봉사에게 자 이게 이제 신봉사가 있잖아요. 신봉사가 있고 심청이 있는데 이 신봉사하고 또 불가분의 관계 여자가 누구죠? 뺑덕어미. 신봉사하고 뺑덕어미가 있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봉사에게 경제적 충족이라는 요건이 사라지면 누구도 사라져요? 뺑덕어미도 사라져. 참 이게 남자는 돈이 많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신봉사에게 경제적 충족이라는 요건이 사라지면 뺑덕어미도 사라져. 그래서 그 결과 신봉사는 다시 신체적 결핍 이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존재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심청전도 그 어떤 뭡니까 경제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신봉사에게 신체적 결핍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은 해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제적 공양미 300석 이러잖아요. 공양미 300석도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 아마 될 거예요. 매덕 되나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건 아니니까. 뭐 매덕. 근데 쌀값을 계산하고 지금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요즘 쌀값이 싸잖아. 왜 옛날? 아니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게 뭐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되게 높다라고 한 사람 그 높고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지금 쌀값 그렇죠. 지금 300석 그렇죠. 안 되지. 옛날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어쨌든 그래서 이 신봉사에게 이제 그런 경제적 신체 결핍이 해소하기 어려운 거에서 결국 이제 경제적 충족으로 대체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심청전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뭐 판소리가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1시간 분량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시 먹고